봐야 할 것도 읽어야 할 것도 넘쳐나는 요즘 우리가 흘려보낸 콘텐츠의 한 페이지를 함께 들춰보는 시간 38페이지 프로젝트 38의 손조심입니다. 여러분 안녕. 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2025년 12월 38페이지 진짜 정규 시즌의 특별 선물입니다. 네, 2025 연말정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트랙. 보너스 트랙의 특별 선물이라고 옷도 되게 크리스마스하게 입었다고요? 유일하게 한 벌 있는 무늬 있는 옷. 이게 뭐 노르딕 썸띵 뭐 그런 무늬인가? 아니에요. 그렇진 그런 건가? 않아요. 이거는 페루에서 온 거예요. 모든 게 페루에서 많이 왔네요. 그러네. 어쨌든 쇼핑 한참 하셨나 봐요. 페루 갔을 때. 페루 네. 여름 아니었어? 아니, 거기는 추워서 해발 4,000m인데 올라갔는데 너무 추워서 거기서 이제 이런 기념품 파는 데서 그럼 이렇게 따뜻한 옷들도 있구나. 하나 집어가지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연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제 유니콘님들도 되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조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랫목에서 귤이랑 군고구마 까드실 때 진짜 심심하실까봐 이렇게 연말정산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야. 이거 뭐? F. 네. 우리 다 F. 작년 연말정산은 사실은 우리가 인류애를 나눠가지고 엄청 야심차게 하긴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더 말랑말랑한 연말정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그 전에 또 지금 들어오기 전에 2시간 동안 근황을 찾아 헤맸으나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손조심의 연말 근황 한번 듣고 가실까요? 아니죠. 아니요. 근황조죠. 근황조부터 좀 무슨 말이에요? 막 이 미루는 이 태도. 진짜 네, 근황조 먼저 갑니다. 들어오기 전에 근황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AI에게 물어봐. 그새 또 물어봤어? 아니. 준비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뭐 12월에 사실 연말이라고 매해 이렇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늘 채점하고 늘 해를 넘기기 전에 이제 해야 하는 밀린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급하게 처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연말에 부끄럽지만 12월 30일 날? 생일이어가지고 미리 칭찬받고 싶어요. 태어난 축하. 칭찬받고 싶네요. 태어난 거 칭찬받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거라도 할까. 어차피 있는 거라고는 생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25일 날 올라갈 예정일 거 24일 날 올라가나? 예정일 것 같은데 며칠 있다 생일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뭐 근황으로 어쨌든 연말에 생일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라고 저한테 계속 자기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 신성한테 나 몇 살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맨날 AI처럼 잘 대답을 해줬었는데 못 네 나이 해줘가지고 좀 네가 알아서 좀 네. 찾아보라며 또 AI에게 그걸 물어보겠다고. 물어봤더니 50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커밍 아웃이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50살 만 50살인 걸 그러게요. 이제 오십 칭찬 파티를, 받는다. 50 파티 칭찬 파티를 해야 네.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생일이 있다. 근황에. 그래도 이거 뭐 하나 찾았다 그래도. 네. 겨우겨우 하나 찾았네요. 태어난 거. 근황 태어난 거. 그러니까 뭐 코스튬도 준비 좀 하시고요. 네.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황 나왔네 또. 우리 그다음에 우리 손평. 되게 열심히 근황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맨날 근황 물어보면 일 얘기만 하고 이러니까 일 아닌 근황을 막 자꾸 또 찾아도 근황이 없다. 근데 이제 뭐 생각해보면 연말이 되면 늘 연말을 기념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의뢰 같은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겨울용 드라마나 겨울용 영화를 보는 게 약간 저의 의뢰 같은 거였고 올해는 나이브즈 아웃 3편이 그래. 나오더라고요. 나이브즈 아웃 많이 보더라 진짜. 그게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찾아오는 영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응. 두 편 다 봤는데 그런 줄 몰랐네. 아닌가? 어머, 나 또 요즘에 기억이 너무 아니, 왜곡돼가지고. 저도 몰라요.
아니 난 그냥 판단해 줄 수가 없어. 뭐 아는 바가 없어서. 근데 내 기억에 그런 걸로 합시다. 예전에 애인이랑 요즘엔 없는 그 예전에 애인이랑 연말마다 나이브아웃을 봤었던 것 같아. 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또 없이 들을 수 없는 연말 이야기죠. 파티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나이브아웃 이제 3편을 기다리면서 요건 올해 혼자 볼 거다. 아닐 수도 있지 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있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까이서 저의 일상생활을 보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일 중독자의 성사막화다. 뭐래? 사막화? 성사막화? 어. 이거 뭐 있는 단어야? 없는 단어겠지? 뭐래?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소개해주고 뭐 이것저것 해주었으나 연말엔 아무래도 혼자 보낼 것 같다. 그것이 근황입니다. 내년에는 잘 무언가 여러분 울지 말아요. 괜찮아요. 누군가 이게 있기를. 꼭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파트너 짝지가 꼭 있다고 해도 또 뭐 꼭 그치. 같이 놀러 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런 건 하는 아니 거야,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꼭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는 그냥 저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연말이라고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 진짜 몰아쳐야 될 모든 것들은 정말 미친 듯이 몰아치고 뭐 제가 정말 갑자기 진짜 안 쓰던 논문을 진짜 2편을 몰아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또 이벤트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또 방학 중에도 사실은 그 전에 뭐 약속했던 일들도 아마도 또 셋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공부와 진짜 논문과 책을 진짜 뭐 번역을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방학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근황인지 모르겠지만 즐거운 근황. 그러게요. 뭐. 연구자에게 공부만한 즐거운 근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요번에 논문을 2편을 내가 갑자기 몰아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찰나에 어떤 그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말 아주 찰나의 어떤 한 2달 동안 한 2-3번 정도 3초의 오르가즘 같은 느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사막화에 이어서 3초의 오르가즘. 성사막화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뭐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고. 어머. 아니야. 아닌가 보지? 성 열대 우림인가 보지? 그래도 그 논문을 쓰는 게 그래도 나의 정체성을 내가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도 사실 고통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최근에 한 2주 정도를 좀 긴 글을 쓰느라고 엄청 새벽마다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구를 지켜라랑 리메이크작인 부고니아를 비교하면서 부고니아가 어떻게 탈정치화 됐는가 그 25년 정도 사이에 그거를 한 14장쯤 썼단 말이에요. A4로. 근데 진짜 안 풀리는 거야. 요즘에 이제 머리도 약간 둔화되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옛날처럼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옛날엔 반짝거렸나요? 근데, 그런 걸로. 근데 어느 순간에 안 풀리는 고리가 탁 하고 풀리는 순간에 너무 재밌고 즐거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정말 한 3초밖에 안 되거든요. 3초야 진짜. 그 2달 동안에 그게 또 한 3번 정도밖에 없은 것 같아요. 난 2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내가 연구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2달 동안 9초 정도 느꼈던 것 같은데 소중한 9초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지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공부하고 뭐 떠들고 뭐 학문 활동 비스크리한 걸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9초 정도 느꼈다라고 하는 그게 근황이다. 네. 내년엔 한 15초 정도로 만들어보자 우리. 그렇죠. 같이. 15초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런 방학 생각이 동안에 들었다. 저희 번역하기도 같이 그러니까요. 공동 번역하면서 3초의 즐거움을 계속 느끼는 거. 네. 더 뒤만 작업 뭐 많이 그러하다. 뭐 그런 근황들이 있고 우리 근황 다채롭고 괜찮네요. 12월까 또 연말까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네, 손조심의 연말 정산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근데 그거 이제 연말정산 각각 이제 꼽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올 한 해
1시즌 38페이지에 소개되었던 18편의 영화에 대해서 좀 리스트를 좀 소개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도 1년을 좀 또 추억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우리 리스트 너무 훌륭해. 네가 할 일이 얘기 아니고요. 아니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해. 이렇게 훌륭한 리스트를 뽑다니 진짜. 근데 38페이지. 맞아. 이 자세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자긍심일 수 있다.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를 넘어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는 거. 그걸 내가 너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손희정한테 배워야 되는데 한 20-30년 동안 옆에서 못 배우는 걸 보면 배울 수 있는 자질은 없는 것 같다. 어쨌든 우리 1시즌 동안 18편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홀수 편은 요즘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짝수 편에서는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을 했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했다고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화 요즘 시리즈에서는 콘클라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으로 처음 했던 거는 2화에서 미망인 했고요. 네,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영화죠. 그리고 나서 3화는 네,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뭐 드라마도 하고요, 뭐 영화도 여러 가지 뭐 유튜브도 하고 다 하겠다고 했지만 드라마 사실 한 편이었거든요. 소년의 시간 했습니다. 야, 네, 명작이었다. 네, 소년의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뭐랄까 시상식에서 굉장히 주목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4화에서는 오후의 그물, 네, 마야 데런의 오후의 그물이라고 하는 실험 영화 했었고요. 그리고 5화에서 요즘 시리즈에서 해피엔드 했습니다. 그리고 6화 페필클에서는 침묵에 대한 의문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시리즈에서는 7화에서는 하이파이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페필클로 8화에서 로자 로슨브레크라고 하는 영화 했었고요. 이거 준비할 때 되게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은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없고 우리도 구하기 힘들었었던 작품인데 어렵게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9화가 야, 이게 빵 터졌던 네. 회차였죠. 이거를 진짜 최다 저희가 히트. 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하지만 했던 K-팝 데몬 헌터스, 아마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컨텐츠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캐대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0화에서 뗄마 루이스 했습니다. 뗄마 루이스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왜 뗄마라고 그러는지 얘기해줘요. 우리 댓글도 달렸어요. 델마냐 뗄마냐. TH니까 뗄마 아니야? 하지만 개봉명이 델마 루이스인데. 나 너무 영어 사람인 척했네. 다른 거. 그러다 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면서. 셀마. 나도 근데 그래? 늘 다른 거는 그렇게까지 아, 정확하게 네. 발음 안 해주는데 요것만. 이것만 왜 이러나? 근데 그래서 그랬구나. 루이스도 그러면 왜 알 발음이지. 발음을 안 해주는 어머. 거야? 루이스. 나한테는 루이스. 셀마 루이스 네 했었고요. 그리고 나 11화는 미세리코르디아 너무 좋아. 내 네. 생에 이 영화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이게 사실은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 난 음. 하기 전에는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되게 재밌는 구석이 진짜 코믹한 구석이 되게 많았죠. 저도 그런 올해 영화였다. 사실 베스트 작품인 것 중에 같아요. 하나요? 미즈리코르디아. 그리고 나서는 페필클 12화에서는 좀 오래된 영화긴 했지만 우리 전쟁과 여성 영화제 프리퀄로 눈길이라고 하는 영화 다뤘었고요. 그리고 13화에서 요즘 시리즈로 3학년 2학기 다뤘습니다. 이 3학년 2학기 올라가고 난 다음에 주연 맡았던 배우님께서 이거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영광이네요. 영광이에요. 이 3학년 2학기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은 독립영화 중에 올해 진짜 하반기에 굉장히 주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올란도를 그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에서 14번째 화로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15화에 이 15화 할 때가 사실은 좋은 영화가 굉장히 많았어. 맞아. 진짜 고민 많이 했었던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를 했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어제
때 그 사이트 앤드 사운드에서 음. 1위로 뽑았더라고요 올해. 근데 영미권에서 많이 엄청나게 특히 나 뭔가 네, 이 영화 뽑았더라고요. 좋은데 자꾸 그렇게 뽑으니까 싫어지는 조평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 하기 전에 별로였다가 하고 나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또 너무 고평가를 받아서 아니, 웬만큼 평가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1위까지? 뭐 이런 거. 1위까지? 이놈의 그 영미권 애들 또 막 이러면서 굉장히 영미권스러운 영화긴 해. 그래서 뭔가 약간 반발심이 자꾸 이상하게 드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사이트 앤 사운드면 영국에서는 1위를 뽑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6화로는 블루스틸. 네, 아 했습니다. 재밌었어 이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두 편이 이제 한국 영화로 두 편을 했는데요. 네, 세계의 주인이 17화 요즘 시리즈로 저희가 다뤘던 영화입니다. 윤가은 감독 연락 왔어. 들으셨다고. 왜 듣고 그래 감독이? 너무 영광 진짜 감독님. 부끄럽고로. 영광. 영광입니다 감독님. 네. 여러분 윤가은도 듣는 팟캐스트예요. 네, 윤광 감독님이 네, 어쨌든 막 떨리는 와중에 들으셨다고 리뷰해줬다고 손평이 전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18화로는 고양이를 부탁해. 네, 우리 페미니스트 필름 클래식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난 세기의 영화들 중에서 골라보자라고 했던 영화들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두 편으로 들어간 마지막 작품이 고양이를 부탁해였어요. 21세기 초의 작품이지만 장기 20세기 영화다. 이런 얘기 들었었죠. 사실 이제 이 에피소드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뭐 물론 다른 영화들만큼 막 인기가 있진 않지만 우리 청취자 유니콘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게 영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은근히 뭔가 메시지가 되게 많이 왔는데 주변에서 뭐 이게 되게 노스텔지아적인 어떤 그런 젊은 시절에 무언가 응팔처럼 응답하라 1988처럼 그런 것들을 되게 회고시키는 영화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뭐 청취자분들 중에 되게 3040 아니면 4050이 많으신 것 같다. 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40대가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딱 요때 이제 그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참 메시지가 많이 왔다. 잘 듣고 있다. 근데 고양이를 부탁해 많이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 좀 지금 우리가 18개를 뭘 했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1년이 후루룩 지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해줬던 18개 팟캐스트를 조금 각 화를 조금씩 분석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팟캐스트가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로는 영상과 사실은 이 사운드가 함께 나가고 그리고 아이튠즈의 팟캐스트 그다음에 팟빵으로 이렇게 세 군데로 송출이 되는데요. 각각 구독자를 좀 알려드리고 각각의 플랫폼에서 어떤 게 가장 사랑을 받았는지 좀 알려드리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록이기도 하고 또 아카이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12월 15일이고요. 현재 유튜브는 791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와. 와, 조혜영이 뭐지? 1000명이라 그랬나? 1000명. 1000명? 아, 유튜브. 올해 다 갔다. 올해 1000명. 그래도 그래. 많이 갔고요. 할 수 있어요. 역시 조 대표의 완대한 목표. 약간 모자라긴 하지만 했지만, 뭐 그건 내년에 하도록 내년에 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네. 그 다음에 구독자가 많은 게 그 애플 아이튠즈 팟캐스트인데요. 593명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게 팟빵인데 그저께 까맣지만 해도 500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체크하니까 499명이더라고요. 돌아오세요. 진짜. 누가 취소하셨어? 어디로 갔어요? 네, 이게 사실은 플랫폼이 좀 다르고 구독자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랄까 층위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어떤 이 세 개의 플랫폼 모두 합친 거의 한 2,000명이 우리의 유니콘이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쁜 2,000명이다. 숫자네. 2000. 좀 모자란데 하는데 2,000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유튜브 기준으로 이제 보면 제일 많이 본 페필클은
1위가 잔느들만. 진짜? 1위가. 그 다음에 2위가 침묵에 대한 의문. 그리고 진짜. 3위가 로자 럭센브레크. 로자 룩셈부르크요? 그러니까 약간 시네필들이 듣나 봐. 로자 룩셈부르크는 좀 너무 신기한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으니까 듣는 거야. 이런 걸 누가 하냐고. 하긴 그래. 로제 루셈부르크 한국어로 다룬 컨텐츠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영화. 그렇고요. 그래서 페필클의 순위는 이렇고 사실은 페필클보다는 확실히 요즘 시리즈를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건 맞아요. 네. 요즘 시리즈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즘 시리즈 1위는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우리 보통 유튜브에 올리면 글쎄 한 300뷰 정도 나오는데 K-팝 데몬 헌터스는 3,000뷰가 넘어가는. 10배가 넘네요. 그러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많이 힘입어서 사실 요때 우리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원배틀 레프트 어나더. 근데 요것도 원배틀도 한 2,000회 정도 가까이 네, 됩니다. 그리고 3위가 그 원배틀 같은데 댓글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확실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재밌다라는 코멘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개성적이네요. 그럼요. 제가 미국 가서 보고 온 얘기 이런 거 해드리니까. 그러네. 그리고 3위가 바로 세계의 주인입니다. 화제의 네. 중심이죠. 네, 세계의 주인도 한 1,000회 정도 뷰 수가 나왔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팟빵과 아이튠즈의 1순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도 재밌어요. 팟빵은 아까 조평이 고양이를 부탁해 많이 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팟빵이 고양이를 부탁해가 1위예요. 뭐라고요? 제일 진짜? 많이 들은 청취 요청수가 신기하죠. 우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팟빵이라고 하는 매체랑 아이튠즈라고 하는 매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우리 정체성인가 봐, 이게. 이 팟빵은 아마도 훨씬 더 이게 시사나 정치 그 팟캐스트에 익숙해졌던 4050이 많이 팟빵 구독자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요걸 더 많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애플 이제 기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튠즈가 훨씬 더 진보적인가? 어쨌든 원 배틀 레프트 어나더가 아이튠즈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네. 어머,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각각 우리가 1위가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캐데온, 그 다음에 팟빵에서는 고양이, 그 다음에 아이튠즈에서 원 배틀이 다 다른 거죠. 고양이가 진짜 제일 놀랍네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페필클이 1위를 했지? 와.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렇게 1위고요. 그러니까 자평을 하자면 진짜 세상에도 없을 페필클이 나는 자랑이긴 해요. 이런 식으로 10편을 1년 내내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게 정말 놀랍다. 9편. 9편이죠. 18이니까.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다시.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요즘 시리즈로 고른 영화들 8편 있잖아요. 요런 게 대부분 지금 2025년 12월 아마 1월까지 연결될 것 같은데 대부분 사이렌 사운드든 여러 곳에서 각 곳에서 뽑는 올해 영화의 리스트에 올라가는 영화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리즈로 고른 우리 셋의 눈이라고 하는 게 엄청 날카롭다. 날카로운가 트렌드인가? 너무 보편적인가? 영화 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영화들을 많은 비평가들이나 관객들이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우리의 송출 방식에 따른 시청자의 시청자의 층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다. 그래서 우리의 유니콘들이 2,000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통계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두 분은? 뭔가 굉장히 다양한 층이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훅하는 작품이 있으면 캐데언이라든가 원배틀 같은 작품이 있으면 그 구독자가 유입이 돼서 같이 머물러 주시는가 보다. 그것 좀 인상적이고 고마운 일이다 이런 생각 드네요. 근데 진짜 플랫폼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좀 그 부분이 진짜 재미있기는 한 것 같아요. 사실 예상치 못한 캐데온 같은 경우는 너무 예상 가능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냥
뭐랄까 그냥 좀 더 훨씬 더 대중적인 굉장히 많은 뭐 어쨌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유튜브에 머무를 테니까 맞죠. 그게 되게 훨씬 더 많은 양적으로 더 많은 대중의 어떤 취향이라고 한다면 좀 팟빵은 그럴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히 좀 나이가 더 있는 세대가 듣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뭐랄까 영화 리뷰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비평하는 채널들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셋이 조금 뭐 보편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조금 특이점을 가지고서 또 여성주의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나름대로 우리 색깔을 냈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픽은 뭔지 이유와 함께 올려주시면 또 감사히 18편 중에 뭐가 어떤 편이 제일 재밌었는지 어떤 영화가 사실 제일 좋았는지 이런 거 너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너무 듣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우리 손조심 각각의 연말정산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시지요. 근데 이제 요걸 들을 때 저 또 선정한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요즘 시리즈랑 페플클 얘기를 좀 했는데 요즘 시리즈에서 다뤘던 영화들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우리가 뽑을 때. 그리고 사실은 뭐 뭔가 엄격한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사롭고 소소하게 약간 우리 개취 를 많이 담아서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종종 길티 플레저한 것들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또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작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조심 리스트 중에 우리 손평의 리스트 먼저 한번 들으시죠. 두둥. 좋아요. 그럼 되게 떨리네요. 제 리스트부터 따단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라이언 쿠글러의 시너스, 소토자키 하루오의 김열의 칼날 무한성편, 미야케쇼의 여행과 나날, 팀 메일런츠의 이처럼 사소한 것들, 여기까지는 영화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 거 저희가 5편씩 뽑기로 했거든요. 마지막은 유튜브의 정서불안 김햄찌 채널입니다. 유후. 사실 정서불안 김햄찌 채널이 저의 굉장한 위안처였던 것 같아요. 올해 한 4월부터인가 시작된 얼마 안 된 신생 채널인데 AI 툴로 만들어서 골든 햄스터가 주인공이거든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7년차 디자이너라는 설정이고 저는 처음에 햄찌 보기 시작할 때 얘가 여자일까 남자일까 이런 질문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명백하게 30대 여성이라고 스스로를 정체화하는데요. 어떤 그러면 실제 인물이 있고 그걸 의인화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을 햄스터로 구현한 거죠. 그래서 햄찌네 엄마 아빠도 사람이에요. 같이 일하는 모든 존재가 다 인간이에요. 어쨌든 햄찌만 그러면 자전적 픽션이네요. 그죠? 인 것으로 추정이 되죠. 아. 그래서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직장인의 뭐랄까 그런 거 뭐라 그래요? 비화 아니고 일상적인 오피스 라이프? 오피스 라이프 이런 것들 너무 잘 보여주고 그러면 일상툰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그렇죠. 일상툰, 오피스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짧거든요. 그러니까 AI로 만든 컨텐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점점 발전해서 요즘에는 1분 30초, 2분 정도까지도 하고 한 에피소드가 시리즈로 나오기도 하고 점점 서사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한다. 햄찌와 함께 웃고 울고 요즘 또 햄찌가 그렇게 사람을 울려가지고 그래서 제일 공감 포인트가 뭐예요? 일단은 직장 생활도 안 하시잖아요. 어머 나 아니요. 너무 또 그랬어. 나 은근 조금 하고요 직장 생활을. 어디서? 아니, 나가는 직장은 아닌 거잖아. 어렸을 때도 젊었을 때 직장 생활도 아, 했었고. 몇 년 한 한 20년 전 지금 울고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직장 안 다녀가지고. 아니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컨대 회사에서 계속 뭘 잘 못하고 실수하고 평가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하고 있는 와중에 엄마가 자꾸 전화를 거는 거야. 엄마랑 따로 사는데 엄마가 자꾸 이거 챙겨 먹어 저거 아이고야. 챙겨 먹어. 너무 짜증을 내고 전화를 끊었어. 일도 제대로 잘 안 됐어. 그리고 그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집 앞에 곤드레밥을 놓고 간 거야. 맛있겠다. 그 엄마가 서울까지 와서 그걸 놨는데 왔단 말을 못하고 간 거야. 그래서 햄찌가 울었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햄찌 에피소드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거고 그 전에 되게 사소하게 뭐 퇴근할 때 떡볶이 사들고 가서 행복한 먹으면서 거. 넷플릭스를 보면서 옷겜을 보면서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너무 좋다. 아니 그 얘기만 할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소개를 하려고 했던 저의 원픽은 시너스 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하려니 약간 기가 빨려갖고 그냥 햄찌로 넘어가볼까 했지만 시너스는 그냥 간단하게 뭐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설명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시너스도 하려고 했었던 작품 중에 하나예요. 너무 네. 다 계속해서 후보로 와 올렸던. 좋았다 진짜 그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극장 가서 보고 아이맥스로 보고 완전 봤었어야 기겁해. 됐다. 진짜 그 얘기 맞는데. 그리고 음악 너무 좋고 근데 이제 시너스를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는 그러니까 줄거리나 이런 것들은 뭐 찾아보시거나 영화를 직접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호러 장르로 석사 논문 쓰고 장르 영화 전공자잖아요. 근데 그 장르 영화 전공자의 입장에서 시너스는 진짜 최근 장르 영화의 최정점에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호러 영화 같은 경우에 비평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무시당하는 B급 영화였다가 어쨌든 뭐 70년대 80년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데올로기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호러 영화가 말하자면 사회를 분석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도대체 한 사회에서 무엇이 괴물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경유해서 굉장히 급진적인 텍스트가 된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호러 영화에 괴물이 나오면 더러운 것들 뭐 무서운 것들 뭐 처단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여겨졌다고 한다면 그 비평들을 경유해서 괴물이 특수한 위치로 다시 재평가받게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중후반으로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호러 영화에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위상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호러 영화야말로 영화 비평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스스로 변신해온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호러 영화에서 괴물이라고 하는 게 처단해야 될 어떤 존재인 걸 넘어서 이 괴물의 존재론을 질문하면서 이 시대의 가장 급진적인 정치적 질문들을 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너스가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왜 여성괴물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었잖아요. 바바라 크리드라는 호주의 페미니스트 영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70년대 80년대 공포영화에서 여성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진짜 막 그 여성괴물 나온 영화를 막 착즙을 해가지고 페미니스트적으로 해석하고 이거 막 가부장제의 균열을 내는 가능성이야 막 이러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실제로 그 영화들을 보면 되게 페미니즘적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새로운 책을 하나 써요. 여성괴물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근데 그 책에 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 그냥 여성 감독이 페미니스트 문제의식을 가지고 페미니스트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성토하는 이런 영화들이 뭐 프로미싱 영 우먼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들이 너무 많은데 서브스턴스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 책에서 서브스턴스는 안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화들을 가지고 여성 괴물이 귀환했는데 이제 더 이상 착즙할 필요 없이 그냥 너무 명백하게 페미니즘이야라고 얘기하는 이게 좀 가능해진 거죠. 호러 장르 안에서. 그런 흐름과 개를 같이 하면서 시너스라고 하는 영화는 예컨대 뭐 조던 필의 겟아웃부터 시작되는 헐리우드와 헐리우드 외부에 있는 블랙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영화의 새로운 물결의 개를 같이 하면서 이제 그 흥미로운 정치적 장을 영화 속에서 펼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고 사실 두 분도 되게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렇죠. 좀 보태주세요. 뱀파이어라고 하는 존재를 그다음에 또 인종적인 특성을 섞어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화면 자체가 너무 음악도 좋고 음악이 여러분 진짜 와 음악이 대박입니다. 진짜 음악이 저 거의 그 여름을 함께 같이 진짜 음악이 했던, 진짜 너무 대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1932년 아직 지금 간단하게 10여 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요거 왜냐면 너무 음악이 좋아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음악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1932년에 미시시피 델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요. 두 명의 쌍둥이 흑인 형제가 시카고에서 갱단 활동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주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흑인들이 말하자면 주크 조인트라고 하는,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거나 이럴 때 너무 피곤함을 풀기 위해서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는 하루를 쫓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바탕은 무엇이냐면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블루스, 소울과 블루스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깔리고, 그런데 이 흑인들과 부딪히게 되는 게 아이리시계 미국인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주나 이런 영국에서 너무 아일랜드인이라고 무시당하고 핍박받았던 이 사람들이 미국의 신대륙을 찾아와서 백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면서 이제 다른 인종들을 무시한 이런 역사들 안에서 이 흑인들의 블루스와 아이리시계의 포크가 격돌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포크와 블루스의 싸움, 대결 같은 것들이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영화 보고 와서 아 이거 공포 영화 아니고 뮤지컬이다. 맞죠. 뮤지컬도 맞죠. 네. 와 근데 진짜 여러분 그냥 뭐 이야기가 재미있는 건 둘째치고 카메라 워크랑 음악이랑 배우들의 동선과 액션 이런 게 뭐 하나 되게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답기도 해요, 진짜로. 놀라운 작업. 미장센 자체랑 음악만 즐기셔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 저도 아마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뭐냐고 물어보면 아마 아까 얘기했던 미스테리코르디아랑 시너스 딱 요 두 개를 사실은 뽑을 것 같아요. 탑 2인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두 개가 거의 뭐 비등비등한 영화이고 시너스의 저는 좀 중요한 지금 음악 얘기도 하셔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오너십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악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에 어떻게 보면 문화적 전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 착취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 오너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 소유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소유권도 소유권도 이상한데 소유권이 아니고 네, 어쨌든 그 뿌리가 어디인가에 대한 이야기. 기원성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전유는 뭐 꼭 나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가져가면서 맥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워버리고, 사실 특히 백인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요즘에 이제 특히 AI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서 뭐 서로 내가 한 말인데 뭐 네가 가져갔네 뭐 그리고 이것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셀럽 문화나 인플루언서 문화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산이 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런 식의 그 일종의 뭐 인종적이거나 혹은 소수민족의 이런 이 오너십의 문제, 뭐 아니면은 카피라이트의 문제, 저작권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어 조평 한국어. 지금 헛구형 좀 나고 싶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막혔어. 하여튼 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일종의 그런 창작권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 독창성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제 논의가 사실은 좀 돼야 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케이팝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케이팝이 모든 것에서 다 사실은 가져온 거다 보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이고 되게 훌륭한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한 너무 무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되게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에 그런 아프리카계 어떤 미국인들의 블루스 음악에서 모든 게 뿌리가 기원이 시작됐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 다 어떻게 서로 다 펼쳐놓고 논의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저는 현대적인 영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또 한 나라에 새로운 것이 없고 어차피 다 조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어떤 문화적 기원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어떤 개작이나 새로운 창의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작품 얘기 마무리할 건데요. 그냥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이 영화 보실 때 호주 감독인데 제니퍼
켄트의 나이팅게일이라는 음. 영화랑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너스가 흑인 남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젠더 관점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좀 충분하지 않다거나 혹은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어떤 젠더 관점이 있다는 불편함도 사실 없지 않거든요. 굉장히 흑인 여성들을 신화화하는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나이팅게일과 함께 보시면 다른 젠더 재현과 인종 재현을 좀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아이리시들이 어떻게 호주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인들에게 차별당하면서 비인간화 됐었는지 그리고 피부색은 백인처럼 보이지만 백인 취급을 못 당했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교차적으로 잘 다뤄지고 있는 작품이 나이팅게일이기도 해서 또 공포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붙여보시면 좀 이해를 풍부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바바둑이라고 하는 또 어마어마한 공포 영화를 만든 감독이죠. 그죠. 바바둑으로 유명해진 감독이기도 하죠. 보시면 좋겠고요. 귀멸의 칼날과 여행가 나날은 뒤에서 혹시 여유가 된다면 일본 영화 붐과 함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꼽아도 될까? 영화 정말 그렇게 좋았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붙인 작품인데요. 클레어 키건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저는 소설 원작보다 영화의 개작이 조금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냥 작품 꼽은 건 어디에서도 사실 언급을 못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뭐 여기저기 리스트 뽑을 때 오늘 여기서 뽑고 싶었던 건 역시나 킬리언 머피의 연기 때문이다. 이 배우가 저한테 너무 사실은 뭐랄까 내적 갈등을 줘요.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의 마초성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덕질하지 않는 배우예요. 그러니까 일상은 안 궁금해. 진짜 작품 속에 나오는 것만 그래도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킬리언 머피가 픽했기 때문에 영화가 될 수 있었다고 알고 그렇죠. 있어요. 제작을 맡았죠. 킬리언 머피가. 좋은 배우, 좋은 제작자, 좋은 영화인 것으로.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보시면서 킬리언 머피의 아름다움과 또 영화 소설 같이 붙여보시면 재미가 또 있어서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클레어 키건 좋아하시잖아요, 신평. 그렇다기 뭐 그런 건 아니고 굉장히 최근에 주목받는 작가잖아요. 아일랜드 작가고 사실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또 소설을 짧고 진짜 임팩트 있게. 거짓말 좀 보태면 한 시간 반? 영화만 길이만큼의 소설을 다 진짜?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임팩트하고 짧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킬리어 키건의 모든 소설은 사실 여성주의적인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도 네, 아일랜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여성주의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설 자체를 추천하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책 3권밖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쉽지만 하지만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클레어 키건의 전작인 말 없는 소녀도 영화로 만들어도 그 영화도 맞아요.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영화 만들기에 좋게 쓰시나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손평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또 그거 말고도 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우리 조평의 연말정산 들어보도록 할까요? 생일을 맞이한 조평의 연말정산 괜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서 그냥 안 하려고. 뭔가 여기서 짜증내면 안 되죠. 그만해. 제 노래한다. 뭐지? 네, 좀 우리가 내가 좀 나누기도 했는데 조평한테 좀 몰아준 게 사실은 요행은 또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영화 산업이라든지 독립 영화를 중심으로 조평이 좀 뽑아주기도 했어요. 사실 뭐 이 5편을 뽑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했던 것들을 또 빼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게 또 그냥 기존에 내가 올해 좋았던 탑 10을 뽑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는 좀 목록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나는 그냥 올해 한국 독립 영화 안에서 좀 뽑아보자라는 생각 속에서 뽑은 거고 이 사실은 그렇게 된 어떤 의식의 흐름 속에는 올해 이제 자꾸 올해뿐만이 아니죠. 거의 한 10년 내내 한국 영화 망했다.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아무래도 지나고 나서는 극장 산업 자체가 뭐 사실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무너지고 지금도 이제 회복을 다 100% 하지 못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태이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취약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 망했고 그리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또 파묘가 나오면서 사실 파묘랑 그다음에 어쨌든 범죄도시 4 같은 천만 영화가 나오면서 망한 줄 알았는데 안 망했나? 뭐 이런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캐디언 얘기도 했지만 K 콘텐츠가 전 지구적으로 주목받는 것에 비해서 진짜 한국 영화나 극장 산업은 진짜 완전 참혹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롯데도 뭐 메가박스랑 합병을 한다 만다 뭐 이러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영화사들도 이제 제작하는 영화가 이미 그러니까 극장 개봉을 뭐 하는 올해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점 이제 제작 편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개봉할 영화 자체가 없으면 아마도 산업이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또 많은 인력들이 OTT로 가고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 제작 자체를 OTT 중심으로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 산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둡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조평은 아니 나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망이 어둡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 한국 영화 산업 그다음에 텐트폴 영화 혹은 뭐 천만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영화들의 전망은 분명히 어두운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뭐 지금 얘기한 인력의 측면도 그렇고 극장 산업의 측면도 그렇고 지금 투자 자체도 안 되고 있고 CJ나 롯데나 이런 데들은 큰 영화사들은 이미 이제 뭐 뉴도 마찬가지고 산업 자체를 영화에서 빼가지고 이제 드라마 시리즈나 예능 시리즈로 아예 제작 콘텐츠를 지금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올해 그래서 한국 영화 나빠라고 물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화 중에도 이제 세계의 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같은 이런 너무너무 좋은 영화가 등장을 하고 심지어 세계의 주인은 이제 15만이 넘어가지고 거의 이제 흥행 성적도 너무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봤을 때는 저는 괜찮고 또 그것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뽑은 5편은 3670 박준호 감독의 너무 영화 좋아요. 이거 우리 나는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 박준호 감독의 그때 3학년 2학기 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컴피티션을 했었어요. 후보작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게이 영화죠. 탈북 게이 영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무슨 얼마 전에 논문을 심사를 하나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종북 게이라는 말의 어원 같은 걸 추적하다가 그걸 뒤집어 놓은 작품이 3670이다. 진짜 북한일 게이가 나왔어. 탈북 게이가 나와버렸다. 맞네요. 그래서 진짜 탈북이 꼭 종북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탈북 게이가 나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쁜 영화예요. 진짜 맞아요. 사랑스럽고 이렇게 좋은 휴머니즘이 있을 수가 없어. 정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영화고 뭔가 그리고 되게 로맨스로 정말 좋은 로맨스 청춘 영화로 좋은 영화여서 배우들도 연기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조유연, 김연모 주목할 배우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영화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봤던 독립 영화 중에 여름이 지나가면이라고 하는 장병기 감독의 영화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흥행 성적은 그러니까 3670 그래도 2만 정도 돼서 독립 영화로서는 그래도 꽤 준수한 뭐 성과를 냈다고 얘기를 좀 제게는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과를 냈는데 여름이 지나가면은 사실 주목을 영화가 좋은 것에 비해서 되게 못 받았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한 2천 정도 들었는데 정말 잘 만든 데뷔작이에요. 그래서 장편 데뷔작이고 다음이 더 기대되는 이 감독의 영화가 그래서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어린 아이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주인과 좀 비교할 만한 영화인데 세계의 주인이 보다 더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다면 여름이 지나가면 정말 좀 무서워요. 약간 냉정한 아이들의 세계를 담고 있고 궁금하다. 이 주인공 남자의 엄마가 이제
대학을 잘 보내려고 음. 오히려 이제 지방으로 내신 가가지고 때문에? 그쵸. 서울 어. 근교에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어린 아이인데 그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거기 가서 이제 전학을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는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계급성의 문제라든가 지역성의 문제 그리고 결국은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어느 누구만 특히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인 애들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 자기의 이익을 계급적인 어떤 유지를 위해서 온 아이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되는 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굉장히 좀 슬프기도 한 뭐 그런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재준 배우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데 세계의 주인의 그 혜인 남동생 있잖아요. 그 남동생 배우의 이름이 이재희예요. 그래서 이재희 배우의 형이에요. 어머. 진짜 쌍으로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연기 잘하는지. DNA가 있나? 연기 유전자인가? 그래서 이 영화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제가 뽑은 거는 원래는 나머지 3편은 다큐를 뽑았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개봉한 영화 중에 정재훈 감독의 에스퍼의 빛이라고 하는 진짜 영화. 저는 너무 영화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막 100% 만족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그 시도를 너무 평가해주고 싶고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개봉해서 이렇게 흐지부지 될 영화는 정말 아니다. 더 물론 이제 뭐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어떤 시네필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사실 대중들이 보고 따라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영화제가 사랑한 영화인 거야. 그래서 각종 맞아. 영화제가 틀었는데 영화를 틀면 관객들이 중간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예산으로 만든 SF 영화인데 다큐와 재현이 섞여 있고 서사를 짜는 방식은 트위터에서 왜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서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서사를 차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편 같은 사람 좋아할 수 있는 영화.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막 천재였다. 왜냐면 저렇게 저예산으로 저런 장면을 찍어낼 수 있어. SF 뭐 약간 괴수 영화 같은 그런 진짜 영화적인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에 대한 뭐 질문, 그다음에 다큐에 대한 질문. 왜냐하면 이제 거의 한 80%가 극영화스러운 연출인데 또 이제 감독은 다큐멘터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질문을 그러니까 관객들보다 나가는데 어떻게 더 많이 봐. 어렵지.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지만 좋은 작품이다. 하지만 좋은 작품. 그다음에 또 개봉한 다큐멘터리 중에 이제 조세영 감독의 K-넘버라고 하는 오랜만에 돌아온 조세영 감독. 이거 조평이랑 저랑 약간의 경쟁이 있었죠. 내가 하겠다, 네가 해라. 이런. K-넘버도 우리가 할까 말까 했던 영화. 맞아. 좋은 작품. 좋은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식의 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단순한 이런 탐사에 가까운 관찰적 다큐멘터리와 독립영화 안에서 물론 이제 방송 쪽 일하시던 분들의 다큐멘터리는 많은데 이런 약간 전통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는 사실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실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오히려 K-넘버 봤을 때 너무 이게 따라가기도 쉽고 에스퍼의 빛하고 비교되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 사실. 이게 너무 따라가기도 좋고 너무 내용도 굉장히 필요하고 흥미로운 얘기이고 이게 이제 입양인에 대한 입양인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와서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했을 때 뭐 서류나 뭐 이런 것들 다 엉망이고 일종의 이제 입양인 번호라고 할 수 있는 K-넘버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거의 인신매매에 가까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판매해온 한국의 정말 오랜 부끄러운 반성해야 할 역사죠. 그 재단 이름 뭐죠? 홀트. 홀트가 마치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권과 결탁하게 된 아동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루고 인신매매죠 사실상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대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다 했던 그 분석을 했던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 영화도 좀 뭐 놓치셨다면 뭐 독립 다큐멘터리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근데 뭐 약간 진짜 교재로 사용하기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약간 편하게 좀 보고 싶어? 이러면 전 K-넘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 영화는 아마 내년에 개봉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영화제에서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김일란 감독의 에디 앨리스라고 하는 또 이제 작품이 있죠. 그래서 두 명의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뭐 이 영화는 사실 영화제에서 올해 굉장히 역시 페이버릿 영화 올해 영화 주목을 받은 되게 많이 상영된 영화이고 뭐 어쨌든 요거는 암스테르담 뭐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든가 토론토 같은 데서 밴쿠버나 하여튼 되게 많이 국외에서 국제에서도 상영이 된 영화인데 뭐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라고 하는 어떤 매체에 대한 영화라고 하는 매체가 얼마나 트랜스젠더적인지 뭐 이렇게도 사실 다루고 있는 작품이어서 김일란 감독 굉장히 야심차게 실험적인 어떤 시도를 한 영화여서 개봉하게 되면 꼭 놓치지 말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구성이 좀 특이한 게 에디 앨리스 리버스와 에디 앨리스 테이크 이렇게 두 편이 뭔가 약간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편집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두 편을 아마 다 개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적인 개봉 방식 자체도 실험적인 방식이 될 거고 저는 이런 시도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장 산업 어렵다, 뭐 극장 어렵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좀 개봉에서도 약간 그런 새로운 접근이 이벤트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걸 원하기도 하고 관객들이 그래서 뭐 그런 어쨌든 개봉할 때 그 경험을 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 에디 앨리스를 본 그 영화제 쪽 사람들끼리는 넌 테이크가 좋아, 리버스가 좋아,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게 보니까 에디라는 사람과 앨리스라는 사람 두 명이 주인공인데 리버스는 에디 이야기로 시작해서 앨리스 이야기로 끝나고 전 이거는 리버스를 봤어요. 테이크는 앨리스에서 시작해서 에디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테이크 개봉하기를 이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 드네요. 내년에 만약 개봉하게 되면 뭐 우리가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5편 말씀드렸는데 좀 그래도 후보작으로 얘기됐던 후보작해요. 네, 영화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의미 있다라고 하는 작품 중에서 사랑과 고기라고 하는 양종현 감독의 영화도 맞아요. 언급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래도 4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박근형, 장용, 예수정이라고 하는 정말 진짜 귀하다. 후덜덜한 연기 정말 연기가 그냥 감탄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그 존재감이 너무 감탄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빈곤 독거 노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되게 그냥 흔한 막 심파로 빠지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그렇다고 막 불쌍한 어떤 뭐 노인들 뭐 이런 식으로 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접근이고 실제 영화가 재밌다. 은근. 확실히 저는 제 취향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영화 호평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랑과 고기도 꼭 언급하고 싶고 요거는 그냥 제 욕심에 추가 언급하고 싶은데 요건 근데 사실 올해 영화라기보다는 작년 중반부터 좀 상영이 됐던 영화인데 차재민 감독의 광합성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 20분 조금 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시 영상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저는 아마 이 영화도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굉장히 만약에 뭐 베스트를 뽑으라고 하면 상당히 좀 뽑을 만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본다는 게 과연 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영화인데 20분 안에 뭐 되게 SF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SF 좋아하시네요. 이게 근데 그런 SF가 전혀 아니야. 그냥 근미래라고 하는 설정이 있을 뿐이 전혀 SF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체가
그러니까 일본 회화 중에 그 이렇게 구도를 하는 방식 중에 승려들이 그 영화구나. 네,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거기로부터 멀리 이제 떨어져 나와서 그 시체 썩어 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구도행위인 뭐 이런 구상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그 전통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걸 영감을 받아서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뭐 기억에 대한 거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영화라서 아니 이게 리스트에 있었을 때 나 구박받았어. 우리가 회의 때 얘기하지 말라고. 빼라면서 너 지금 네 리스트 봐서는 지금 듣다가도 나가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영화를 넣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굳이 빼놓은 걸 이제 마지막에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면서 잘한다. 잘한다. 이제 그렇게. 그만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근데 이제 아까 뭐 그 심평하고 이야기했는데 네, 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요 얘기 해야 되지 않을까. 한국 영화 중에 뭐 이거는 독립 영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독립 저예산 예산상으로 봤을 땐 이거 일종의 언급해야지. 독립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맞아요. 연상호 감독의 얼굴. 사실 네. 보지는 못했는데 요거를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이거 제작비 2억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2억 네. 들어가지고 107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방식이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전부 러닝 개런티로 계약을 해서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윤이 나면 날수록 스태프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이. 연상호 감독이 어쨌든 독립영화 출신이잖아요. 독립 애니메이션 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평하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한국 영화가 이렇게 투자가 안 되고 또 몇몇 어마어마한 감독들에게만 집중되어서 투자되는 이런 현상들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금 조평이 지금 리스트업 해준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독립적이고 너무너무 예술 저예산적인 영화들 사실. 정말 이런 영화들밖에 없는 물론 정말 그중에서 올해는 정말 좋은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런 중저예산 맞아요. 중간 영화가 필요해요. 그런 것에 어떤 아주 좋은 샘플을 보여준 게 연상호 감독의 시도가 아니냐. 왜냐하면 연상호 감독은 다 아시다시피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넷플릭스랑 그렇죠. 그런 데서도 큰 비용으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또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자기 작품성이나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영화 제작 방식을 보여주고 샘플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저도 아주 중요한 시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상호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내놓는 영화들이 최근에 다 되게 실망스러워서 좀 그만 너무 많이 만들지 않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작품은 납품에 딱 맞는 퀄리티로 그 세계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연상호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것 같아. 안 보고 추천하는 중인데 이런 시도 정말 중요하고 연말에 정말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계시는 박정민 배우가 주연이에요. 네, 불만에 섞인 듯한 목소리지만 아니요 저 박정민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무슨 쇼폼 300개 넘기면 275개가 박성민이야. 나 호감이었는데 아까 조영이 원 배틀 하다처럼 아니 이렇게까지 나오면 싫어질 판이에요. 박정민 배우가 자꾸 출판사부터 이렇게까지 나오면 정말 좋아하던 마음 없어질 판이야. 아니 올해의 출판사를 잡지들에서 뽑잖아. 올해 아이고야. 출판사 뽑을 때 무죄가 다 뽑혔다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얼굴처럼 사실 이런 케이스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 보면 셀러 문화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독립적인 선활용이라고나 할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얼굴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 진짜 넣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루는 주제들, 그러니까 중간 영화라고 하는 것이 뭐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영화들 되게 중요한 게 대중적 접근이 손쉬우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러니까 사회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뭐 어떤
그런 인물들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주제를 사실 다룰 수 있는 게 사실 그 층이거든요. 뭐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제 명필름에서 많이 만들었던 뭐 그런 식의 영화들, 뭐 I Can Speak나 뭐 이런 너무 옛날 레퍼런스지만 왜냐면 너무 옛날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좀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정말 시도들이 필요하겠다. 사실 그러고 보니 그런 의미에서 명필름 진짜 소중한 제작사이긴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네. 근데 편집할까요 이 부분? 아니 제작사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감독이나 배우가 가지는 영향력이 최근에는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사실 헐리우드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도 사실 그런 좀 예술적인 영화나 작가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뭐 투자가 잘 안 될 때 이제 스타 배우들이 자기 영향력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서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한국 영화를 비롯해서 뭐 흔히 말하는 K컬처라고 하는 것의 시장이나 영향력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번 스타들이 정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참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맞아. 지금 맞아. 심지어는 네, 그런 또 많이 욕먹고 있잖아요. 배우들 너무 지금 영화도 안 되는데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얼굴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훨씬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 수 있는 대중적인 방식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편을 뭘 뽑았냐면요. 저는 먼저 위키드 포 굿. 네, 존추 감독의 위키드 포 굿을 봤고요. 지금도 아직 극장에 걸려 있죠. 아마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파르다이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 아이씨. 이것도 우리 하려다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배틀이랑 같이 붙었죠. 붙었어. 네, 그래서 원배틀이 이겨가지고 어쨌든 미안 하나의 감독 미안. 미안 정말 미안 그거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소품이기는 한데 플로우. 이거 소품이지만 위대한 작품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긴츠 제가 감독 이름 질발로디스. 네, 질발로디스 감독의 플로우. 네, 애니메이션 한 편 뽑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편은 드라마 뽑았습니다. 한국 드라마 뽑았는데요. 한 편은 네, 에마 이혜원 감독이 네, 드라마 시리즈를 만든 에마. 저 너무 좋았어요. 뽑았고요. 네, 그럼 오타가 났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편으로는 네,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 논란의 폭삭 소가수다. 논란의 진짜 폭삭 소가수다. 우리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갈등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가 여러 가지 고민 속에 폭삭 소가수다를 뽑긴 뽑았습니다. 이렇게 5편을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뽑았습니다. 네. 그 가장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위키드 포 굿이기는 해요. 이게 근데 이제 두 분은 다 못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야 이거 재밌다고 저도 너무 보고 싶은데 저도 보고 시간이 싶어요. 안 나가지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요거를 좀 야심차게 지금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섣불리 안 들어가시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요거 뭐 극장 가서 봐야 된다부터 극장에서 봐야 된다. 내가 1, 2편 다 그렇게 볼 거다. 뭐 이런 야심 속에서 요걸 안 보고 계신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요거 정말 추천하고요. 저번 주에 네. 내가 다른 팟캐스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둘톡 팟캐스트 여둘톡에서 요거를 위키드 포 굿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네. 여둘톡을 들으면서 반성하는데 저 두 분은 어떻게 저렇게 단정하고 조용하고 천천히 얘기를 할까? 이걸 다른 건 모르겠고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우리도 괜찮아. anyway 여둘톡에서도 요 얘기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영화를 보시려면 사실은 이 영화가 좀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책이 있잖아요. 책이 1900년도에 나온 오즈의 마법사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125년쯤에 만들어진 오즈의 마법사 저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의 고전. 125년쯤이라니 그게 무슨 1900년대 나왔대요. 1900년에. 오즈의 마법사가 그 책을 사실은 요거를 1939년에 빅터 플레밍 감독이
영화로 만든 거고요. 고전 명작. 네, 그리고 이제 이 오즈의 우리의 마법사 주디 갈란드. 이 오즈의 마법사는 사실은 뭐 연극으로도 만들어지고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오즈의 마법사는 그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이 맞아. 시리즈가 되게 굉장히 많았던 사이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요게 누구냐 이 위키드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95년도인가에 그레고리 맥과이어? 그레고리 맥과이어라고 하는 남성 작가가 그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위키드잖아요. 이 사악한 오즈의 마법사에서 그 얼굴에 초록 피부를 한 마녀로 등장하는 사악한 마녀. 서쪽 마녀 이야기를 서쪽 마녀의 진짜 얘 이렇게 나쁘네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즈의 마법사 스피노프를 책으로 낸 거죠. 그게 위키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이 여러분도 도서관에 가면 다 빌리실 수 있을 텐데 6권짜리 책이에요. 심지어. 얘기가 엄청 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뮤지컬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아니 근데 저도 뭐 책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책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아직 읽지 못했는데 빌려만 둔 상태인데 그 뮤지컬 그 책이 났을 당시에는 뭐 주목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서쪽만 얘기를 해? 서쪽만화 그런 거죠. 오즈의 마법사가 이렇게 집체가 날아가서 오즈 그 말 왜 이렇게 못해? 마법의 세계 뚝 떨어졌는데 서쪽 마녀를 깔아 뭉개 죽이면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다시 보시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 죽은 애는 동쪽 마녀예요. 동쪽 마녀예요? 우리 서쪽 마녀의 동생이죠. 그리고 누가 내 동생을 죽였어 하면서 나타난 것이 서쪽 마녀구나. 서쪽 마녀다. 그 얘기를 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보시면 훨씬 재밌다. 아는 척하지 말고. 아니 내 기억에 난 뮤지컬을 봤는데 내 기억에 그러니까 그만하자. 뮤지컬 나도 봤거든요. 내 기억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내 기억 다 틀리는데. 그래서 이 뮤지컬 그러니까 위키드라고 하는 책 자체가 나왔을 때 큰 주목을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뮤지컬로 이제 2003년에 한 20여 년 전에 뮤지컬로 나와서 초연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리고 내가 이제 트위터인가 어디서 봤는데 이 위키드라고 하는 뮤지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뮤지컬 중에 이렇게 여성 2명이 주인공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어떤 시스터후드라든지 어떤 선악의 개념을 흐린다든지 동물권을 주장한다든지까지 하는 뮤지컬이 없다. 브로드웨이와 그다음에 어디야 그 영국의 어디입니까 그 피카딜리 서커스 있는데 그러니까 그 뮤지컬 계에서 굉장히 드문 작품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 존추 감독이 얘네가 워너브라더스죠, 그렇죠? 워너브라더스가 2편의 뮤지컬로 진짜 엄청나게 잘 흥미롭게 만든 거예요. 영화로. 뮤지컬도 사실은 무대 장치 굉장히 흥미롭지만. 영화 자체도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잘 사용하고 해가지고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보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성 어떤 버디? 사실은 둘이 서로 네, 우리 글린다와 지엘이라며. 네, 알페바. 엘피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거의 그런 내러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주 조피디가 엘파바라고 정확하게 적어줬어요. 엘파바. 줄여서 엘피라고 부르는데 친해지면 엘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 생각에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디즈니 공주서사가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페미니즘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애들한테 자녀들에게 여러분 위키드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네, 위키드를 보여줘야 돼. 이 영화를 자녀들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뮤지컬 넘버도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죠. 지금 디파인 그래비티. 디파인 그래비티 중력에 그렇고 거슬러서 그렇죠. 그리고 뭐 파퓰러도 굉장히 재밌고 오제나 이런 뮤지컬 넘버들이 지금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나 왜 이렇게 신났어 위키드 얘기? 안 보셨는데 엄청 신나셨네요. 뭐 얘기해 줄 때 다 틀려. 옆에서 차라리 모르는 내가 낫나 뭐 이러는데.
굉장히 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가 아시겠지만 배우가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엄청 매력이 있고 신시아 에리보랑 그다음에 아리아나 그란데. 그러니까 그 글린다 역할을 하는 아리아나 그란데랑 그다음에 엘파바 역할을 하는 신시아 에리보가 엄청 매력적이고 노래도 진짜 너무 잘하고 신시아 에리보는 뮤지컬에서 사실은 이렇게 뼈가 굵은 배우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 괜찮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실제로 굉장히 금수저집에 자라났고 그다음에 페미니스트로 굉장히 자기를 정체화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배우 중에 하나예요. 가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아리아나 그란데 잘 몰랐거든요. 아리아나 그란데 처음 들은 게 어디냐면 내가 노래를 한다는 게 이거야. 셀러 파이브가 셀럽이 되고 싶어.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이 되고 싶어라고 시작하거든. 그때 처음 알았어. 노래를 뭐야? 진짜 할 줄 몰랐네. 아니 아리아나 그란데가 누구야? 나 몰랐거든. 그 아리아나 그란데 셀럽으로 더 유명했던 아리아나 그란데가 네, 너무 딱 맞게 나오고 돈룩업에도 나오잖아. 그랬나? 너무 기억이 안 돈룩업에 나. 노래하는 아리아나 그치. 글린다, 그냥 글린다야. 돈룩업에 나오지. 글린다 착붙이고요. 그리고 신시아 에리보도 그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이 역할 자체도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맡았고요. 재밌는 씬이 하나 있는데 요번에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요번에 위키드 포구 이렇게 뭐랄까 관객 행사를 하다가 누가 이제 우리 그 아리아나 그란데를 확 너무 잡아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줬냐면 신시아 에리보가 엘파바가 나와가지고 우리 글린다를 누가 그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둘의 케미도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록과 이 핑크의 절묘한 어떤 조화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엄청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힘을 너무 많이 줬다. 쇼츠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꼭 보겠습니다. 네, 요거 재밌고요. 그리고 그저 사고했을 뿐은 사실은 처음에 이거 하자고 했을 때 뭐야 깐느가 무슨 뭐 어디다 1등을 준 거야 이러면서 시작했거든요. 뭐지? 지루해. 계속 지루해. 아니 이렇게 지루하게 계속 얘기할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정말 너무 있다. 마지막 정말, 네. 진짜 그 마지막을 향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이 영화는 그렇게 쭉 정말 지루하지만 끈질기게 끌고 간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그런 영화예요. 이란 영화고 그리고 이 내란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정말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해요. 올해 사운드 진짜 네, 올해 사운드. 시너스보다도 사운드로 네. 하라면 진짜 올해 사운드. 그거가 진짜 다 했다. 마지막에. 놀라운. 그리고 이제 결말까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계속 가해자로 추정된 남자가 정말 가해를 한 것이냐를 이렇게 그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사람을 응징할 것이냐 응징하지 말 것이냐를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고 가해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고 해도 그 폭력의 연쇄를 끊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의 선택을 보여주는 진짜 엄청나게 윤리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난 막 갈등이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맞아요. 저런 새끼.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인스타그램 쇼츠에서 본 건데 올해 깐느에서 이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내란과 전쟁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이 올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다정함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황의 방식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로맨틱 코미디를 다시 쓰는 감독이라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깐네에서 이 요아킴 감독이 이렇게 tenderness is the new punk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머리로는 알겠지만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정함으로 내가 새로운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오기 전에 또 조평한테도 내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가에 대한 불을 뿜고 분노할 건 분노해야지. 상황에서 어쨌든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생각하게 많이 하죠. 잘 분노해야 다정함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내가 다정하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영화고, 그다음에 플로우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영화인 거는 맞는데, 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영화 산업적 의미? 그다음에 또 제3세계에서의 어떤 창작의 메커니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영화를 또 언급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도 되게 따뜻하고 좋아요, 여러분. 애니메이션인데요. 그 대홍수 이후에 고양이랑 개랑 그다음에 카피바라랑 여원성이랑 그다음에 시크릿터리 버드라고 하는 그 5 동물이 떠나는 여행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가 라트비아 애니메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라트비아 영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습니까? 네. 그런 영화고요. 그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 훌륭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무료로 오픈소스하는 블렌더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만 제작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고요. 뭐 그 디즈니랑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많은 비용을 투자한 영화들 속에서 이 영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상을 사실 그 아카데미만 받은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화상을 받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 고양이 그림 컨셉 아트 한 장, 실내 그림 한 장만 감독이 그리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 블렌더라고 하는 그 3D 그 무료 오픈 소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진보하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나 제작 구조를 탄탄하게 갖고 있지 않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더 오픈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기는 했어요. 그게 또 모두 다 그런 것인가 생각해 볼 지점은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어쨌든 이런 산업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도 있지만 애니메이션 자체도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가 있어요. 쉽게 의인화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제 맞아요. 이게 뭐 사람의 어떤 언어를 말한다거나 하지 않고 어쨌든 그 동물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찰해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의인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쵸. 어쨌든 그래도 가능한 것을 이제 제거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 노력은 되게 좋아 보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대체가 되고요.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우리 고양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고양이 시점에서 동물의 시점에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름이나 인간의 말은 당연히 없죠.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고 이걸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여동생한테 추천을 해줬더니 우리 여동생도 이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얘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그래서 모아나 시리즈 있잖아요. 디즈니 모아나 시리즈 중에서 거기 닭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닭이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닭 캐릭터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었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의인화하는가가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인화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인간적인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면모를 경유해서 다른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의인화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디즈니 같은 의인화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 빗대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디즈니의 의인화랑 비교해 보면 플로우가 어떤 말하자면 좋은 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너무 명백하게 보였었던 것 같고. 네, 엄청난 어떤 정말 동물적인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성공적으로 해낸 영화다. 그리고 이 영화가 한국에서 생각보다 그 관객이 17만인가 들었다고. 세계 주인만큼 들었다. 고양이 집사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열광. 이게 사실 은근히 세계 주인만큼 들은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마 같은 경우는 에마가 저는 생각보다 많이 주목을 못 받아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청취자분 우리 유니콘 중에 한 분이 왜 에마 안 달아주냐고.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원망했어. 재밌었거든요. 엄청 웃기고 재밌는데 이게 잘 만들었어. 좀 안타까웠다. 이혜영의 스마트함이
드러났다. 그리고 사실 저는 안 봐가지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한국 영화 연구자는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한국 영화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게 영화계의 이야기를 굉장히 메타적으로 잘 보여줘서 저는 훨씬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아는 게 많아서 영화계 자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는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이제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에로 영화의 중에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에마 부인 시리즈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뭐랄까 꼭 그걸 그대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어두운 현실들, 영화계 뒷얘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에로 영화를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거 너무 선정적이진 않을까. 그다음에 여배우가 특히 이제 여배우를 중심으로 하는 성의 영화다 보니 이 영화를 이혜원 감독은 어떻게 그려냈을까 굉장히 아마 집중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성애적인 장면을 굉장히 재치 있지만 야하거나 추하거나 그렇지 않게 굉장히 잘 그렸어요.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톱스타, 그러니까 뭐랄까. 그 성애 배우로 유명한 톱스타 희란이라고 하는 배우랑 새로운 시리즈 에마 시리즈의 신예 배우 주애와의 어떤 상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둘이 뭐 머리 뜯고 싸우고 머리 뜯고 싸우죠. 네가 어쩌네 저쩌네 이 얘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시 영화계가 갖고 있던 검열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통제라든지 억압이라든지 정치와의 연관성, 상관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배우와 또 여성 서사, 여성 연대의 흐름까지도 굉장히 정말 놀랍게도 그걸 만들어낸 사실 그런 작품이에요. 이런 식의 나이가 있는 이제 배우와 그다음에 신인 스타의 여배우의 이야기는 사실 여성 멜로드라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부터 전통이 있는 거잖아요. 이부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부터. 그래서 되게 영화에 대한 진짜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영화에 대한 영화고 영화에 아주 대한 드라마. 뻔할 것 같지만 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그 뭐랄까 영화계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이거 크리스마스에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도 봐야지. 계속 보겠다고 하고 안 보고 숙제처럼 지금 미뤄두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폭삭 소가수다가 있는데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연출하신 감독도 사실 나의 아저씨부터 굉장히 유명한 연출가이시기도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백꽃 필 무렵에 작가가 쓴 드라마야? 라고 하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임상춘 작가가 쓴 제주 여성 모녀 3대? 모녀 3대의 어떻게 보면 그 현대사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관식이랑 애순이랑 사랑만 하는 걸로 많이 이제 그려졌고 관식이 세상에 저런 남자 없다. 관식이 같은 남자를 만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박보검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드라마 안 봤지만. 아니 뭐 그런 남자 없는 건 많은데. 드라마도 안 보여주지. 아니야 박보검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밌고 뭐 보고만 있어도 다정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뭐 박보검이 뭐 맞춰면 재밌습니까? 그렇다. 그것도 그렇다. 네, 어쨌든 이 배우의 어떤 파워풀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이미지도 당연히 있는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캐스팅된 배우들이 뭐 여메란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배우들이 새로 등장하기도 했고 우리 학시 아저씨만 유일하게 또 뭐랄까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요? 네,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 자체가 이제 일단 그 가족 내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모녀의 1대 3대 서사를 한국 현대사의 맥락에서 기술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일단 어떻게 보면 젠더 미러링이라고 하는 방식들을 활용해서 좀 여성과 남성이 가족 내에서 어떻게 서로 역할을 하고 기능하는지를 사실 일반적인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적인 멜로드라마 구조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파열되는 틈이라든지 젠더 미러링을 굉장히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구조 자체가 좀 멜로드라마적이기 때문에 심파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좀 없어요. 심판은 좀 있지. 네. 또 안 보고 얘기해. 그래서 막 눈물 쏟는 장면도 많고. 아니, 그다음에 나는 또 쇼폰만 한편으로는 봐도 울었어. 나도 쇼츠만 보고 울어. 그래도 이 드라마가 또 뭐랄까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전 세대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시대적인 한계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런 보수성 같은 걸 또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여성주의적인 시대 정신들을 가지고 과거를 여성의 역사를 지역의 여성의 역사를 반추해보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추천을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만해야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 이제 8분 남았어요. 녹음 시간. 네, 요렇게 네. 또 그거 외에 또 좀 요렇게 저희 3명의 5편의 그 손조심의 연말정산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또 좀 언급할 만한 내용들을 좀 그래도 5분 내에 간단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또 우리 리스트 다 들으시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우리나라 한국의 박스오피스는 어땠을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그 2025년 박스오피스를 좀 챙겨오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오늘 기준이라서 좀 막판으로 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이 언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12월 15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준은 12월 14일 기준으로 10편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올해 박스오피스 한국의 박스오피스 1위는 우리 손평이 뽑은 김열의 칼날 무한성편이 1위입니다. 567만 명.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중에는 조평은 안 보고 저랑 손은 받고 그다음에 2위가 좀비딸. 이건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도 또 하고 뭐. 564만 명. 네. 그리고 이거는 3위는 저만 봤는데 F1 더 무비입니다. 이거 조평이랑 저랑 다 안 제가 봤는데 내가 괜찮다고 계속 그랬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나 진짜 안 보고 싶어서 아직도 안 봤거든요. 저도 보려고 본 영화는 아닌데 정말 생각보다 괜찮았다. F1이 3위고요. 그다음에 4위가 주토피아 2입니다. 벌써 403만 명이에요. 이거 더 가겠네 그러면. 이건 훨씬 더 가죠. 현재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고요. 이걸 훨씬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다 1위 할 수도 있겠어요. 1위 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재밌다고 하던 2주 남았으니까. 그다음에 5위가 체인서맨 레제편입니다. 네, 6위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네. 를 차지했고요. 339만 명.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저 사실 비행기에서 스킵으로 봤어요. 너무 지루해서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렇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 근데 내 친구가 톰 크루즈 너무 오래된 팬인 거예요. 옛날에 칵테일 때부터 너무 팬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는 의뢰처럼 보러 갔다는 거야. 근데 옆에 그렇게 사람들이 울면서 나갔대. 진짜. 그러니까 팬들은 게다가 미션 임파서블 쭉 따라온 사람들은 이제 안 나온다. 약간 그러니까 추억을 되새길 수 있게 영화를 만들었고 그 과거의 모든 영화 장면들이 들어가 있나 봐. 너무 난 안 궁금해. 너무 하지 마. 그다음부터 얘기하지 마. 그리고 이제 7위가 야당입니다. 338만 명. 네, 야당이고요. 그다음에 8위가 미키 세븐틴이고요. 그다음에 9위가 어쩔 수가 없다. 봉준호, 박찬호 그래도 8위, 9위 했네. 그러니까. 네, 영화들 생각보다 거의 300만씩 들었어요. 참 그다음에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마지막 10번째 영화가 히트맨 2입니다. 255만 명. 네, 요런 걸 보면은 우리 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랄까 시리즈가 좀 많고 그다음에 뭐 1, 2가 있고 요런 식이라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영화 관객층의 어떤 뭐랄까 아까도 뭐 어떤 유니버스 안에 들어가면 팬덤형 애니메이션이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시리즈거나 뭐 이런 이렇게 식의. 영화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이렇게 박스오피스에 올라가려면 특정한 팬을 거느리고 있어. 이게 그냥 일반 관객이 아니고 팬층, 팬덤이라고 하는 게 형성되나 보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끼리 좀 그러니까 나눴거든요. 7, 8년 전부터 그런 생각 했었던 것 같은데 팬덤이 영화의 미래다. 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때도 했었거든요.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나 어떤 영화 봤어 이런 거지. 이 영화의 팬이야. 이 감독의 팬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미션 임파서블 아까도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팬덤은 굉장히 훨씬 더 공고한데 사실 그거에 진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영화를 그러니까요. 보지 안 보게 않게 되는 사실 버블화 현상이 결국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비슷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팬덤화, 버블화 뭐 그렇게 이런 식의. 되다 보면 아마 이 영화를 만드는 뭐 제작사나 배급사 입장에서는 우리 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까지 가는구나.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세계관 장사만 남는 것 같은. 그쵸. 그런 얘기를 좀 했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아까 손 선생님이 재패니메이션 1위와 5위를 했던 영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일본 영화 아니에요. 지금 못하고요. 나 말 못하게 돼가지고 손 선생님 나왔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시즌 2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저에게 시간을 한번 주시면 그 귀멸의 칼날이나 체인소맨, 근데 주술회전 이런 것들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피소드 한번 하죠 뭐. 네. 너무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 요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평 뭐 보탤 말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 사실 1년 동안 감사했고 뭐 여기 뭐 옆에 앉아 있는 심평과 손평, 그다음 조 PD, 그다음에 또 유학가 있는 홍 PD 뭐 다 너무 감사하고 사실 무엇보다 좀 같이 들어주신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어설프고 막 이렇게 길게 지금도 1시간 반째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걸 대본 어쨌든 써왔는데 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러니까 같이 많이 이제 썼는데. 들어준 우리 청취자 유니콘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연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슬그머니 구독자 이름을 정해버렸어 유니콘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찾아보기 우리 힘들지만 아름다운. 있다고는 하였으나 본 적은 없는 유니콘님들. 아 우리 왔어요?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 많이 왔어요. 가끔 희소하게 이렇게 멀리서 보죠. 우리 손평도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저는 디토입니다. 조평의 말에 공감하면서. 진짜 1990년대 사랑과 영혼에서 하던 그 그 디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뉴진스의 디토라고요? 나만 오래된 사람인 것으로. 네, 그럼 마무리를 할까요? 네, 우리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네, 여러분들 연말 연초 이렇게 손조심히 소소하게 정산해드린 작품으로 낮밤을 수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콘님들 나름의 루틴으로 그 언제나 일상을 잘 지켜나가시를 길을 진짜 빕니다. 좋은 데서 좋은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또 그렇게 또 기원을 해봅니다. 네, 흘려보낸 페이지 속 어딘가 머물러서 함께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 38페이지. 지금까지 손조 심이었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 진짜 안녕.